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CPU가 많이 찾을 거를 주격장치에 갖다 놔야 되겠죠. 네, 그게 관건이 된 거죠. 그래서 예상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겠죠, 빠르게. 그래서 CPU가 그럼 어떤 데이터를 찾을 것이냐라는 게 구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구역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 있습니다. 자, 맞죠? 256죠? 네. 네, 맞죠? 거기. 그러니까 구역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 시간에 CPU가 일정 부분을 메모리의 일정한 부분을 자주 찾더라라는 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많이 찾는 것을 집어넣어 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구역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참조된 거를 또 참조하더라라는 거예요. 한 번 참조했던 거를 또 참조할 가능성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참조했던 걸 또 참조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루핑이 있다라는 거죠. 순환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행하세요라는 순환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프로그램, 서브루틴이라고 하죠. 부프로그램. 자주 사용하려고 부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외에도 스택, 카운팅, 집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간 구역성이란 것은 뭐냐면 한 번 참조를 했으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에 이제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연속된 공간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참조를 하면 잠시 후에 얘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시간 구역성의 대표적인 거 루핑과 서브루틴, 공간 구역성의 대표적인 거 배열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워킹 셋입니다. 네. 자, 워킹 셋은 바로 이거죠. CPU가 일정 기간 동안에 참조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 네, 그것들을 이제 워킹 셋이다라는 용어를 붙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주 참조되는 워킹 셋을 주격장치에 상주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먼 곳을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자주 주격장치에 없고 자주 보조격장치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싱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CPU가 있고 주격장치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CPU가 많이 참조하는 것을 메모리에 갖다 놓자. 많이 참조하는 페이지를 뭐라 그러냐? 워킹셋이라 그런다. 근데 얘가 참조할 게 메모리 없어요? 그럼 하드디스크에 가는 거죠? 네, 갔다 오는 거죠? 네, 하는 거죠? 근데 또 참조하려는데 또 없어요? 네, 자주 이런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는 현상. 그걸 뭐라 그런다? 스트레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예, 자주 이제 들락달락 하는 게 스트레싱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싱에 대한 정의, 너무 많은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페이지를 교체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죠. 잘 해야 되겠죠. 네. 잘못하면 어때요? 스트레싱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이잖아요. 그때의 이제 CPU가 무엇을 참조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통계를 따져 봐가지고 들어올 이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IFO 방식이 있고 LRU 방식이 있고 또 OPT 방식이 있고 LFU 방식이 있고
NUR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시험 문제는 LRU 방식이 잘 나옵니다. 잘. FIFO 방식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솔직히 FIFO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수행해 주니까 어떠세요? 별로 머리 쓸 게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어쩌다 한 번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LRU 방식이 계속해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3, 4, 5번은 그냥 이론상으로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LRU 방식만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네, 그래서 FIFO 방식은 뭐냐면 다 찼을 때 메모리가 꽉 찼어요. 그럼 누구를 내보낼 거냐? 가장 먼저 들어온 걸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몇 번 참조했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장 먼저 들어온 거, 네, 가장 먼저 들어온 걸 내보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위에 참조열은 뭐냐면 참조 페이지는 뭐냐면 CPU가 찾는 거예요. 처음엔 1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2를 찾았어요. 이런 방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CPU가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메모리의 공간이 몇 개냐? 이제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공간은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럼 페이지 폴트는 몇 번 일어났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부재가 어때요? 적게 일어난 것이 좋은 거겠죠. 좋은 알고리즘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공간에다 번호를 붙였어요. 자, 1번, 2번, 3번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그 중에 처음에 CPU가 2를 불렀어요. 그럼 지금 메모리에 아무것도 없죠. 하드디스크에서 2를 가져와야 되겠죠? 2를 가져온 거예요. 없었는데 가져온 걸 우리는 페이지 부재다라고 하는 거죠. 페이지 폴트다라고 해서 F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가 들어왔어요. 2. 지금 현재 1이 있고요. 공간이 남으니까 그냥 2 오면 되죠. 누구 안 내보내도 되는 거죠. 네, 처음으로 들어왔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PU가 또 2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럼 있었던 거 참조하고 있죠. 네, 이런 게 좋은 거죠. 이거는 페이지 부재가 안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3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럼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3을 새로 들어온 거죠. 이때 새로 들어왔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5를 참조하고 있어요. 이제 5가 들어와야 돼요. 자, 누구를 내보내요? 네,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거. 자, 여기는 1이 여기서 들어왔죠. 얘는 여기서 들어왔죠. 얘는 3은 여기서 들어왔죠. 1이 가장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1을 내보내고 이 자리에 5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새로 들어왔으니까 얘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이 들어와요. 1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누구를 내보낼까요? 그죠? 가장 얘는 이제 5가 여기가 있고 5, 2, 3이니까 2를 내보내고 1이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얘도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2를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죠. 또 2를 예상을 잘못한 거죠. 2를 들어와야 돼요. 누구 내보내요? 그죠? 3을 내보내야죠. 가장 먼저 있는 거. 네. 그래서 5, 1 이렇게 된다 그죠. 네, 맞죠? 그 다음에 1이 들어와요. 페이지 폴트 일어났죠? 1이 들어와요. 그럼 그대로 1은 여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CPU가 8번 참조를 하는 데 있어서 페이지 폴트가 몇 번이 일어났어요? 6번의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적중한 것은 딱 2번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제 이게 FIFO 방식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LRU 기법을 보자라는 겁니다. LRU 기법은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안 부른 거예요. 메모리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CPU가 찾지 않은 거, 가장 오랫동안
찾지 않은 것을 교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얘는 맞네요. 이렇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것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죠. 여차하면 이제 개수가 틀려버려요. 네.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메모리의 공간을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4개. 네,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다가 1, 2, 3, 4를 줬어요. 네, LRU 기법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메모리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스택 구조를 이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일반적인 메모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페이지 폴트는 몇 번 일어났을까? 자, 처음에 1 들어왔어요. 페이지 폴트 일어났죠? 네. 1이 있는 상태에서 2 들어왔어요. 네, 페이지 폴트 일어났죠? 네. 자, 1이 들어왔고 2가 있어요. 3이 일어나. 새로 들어왔으니까 페이지 폴트 일어났죠? 자, 1, 2, 3, 4 페이지 폴트 일어났죠. 자,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5가 들어온대. 5가 누구를 내보낼 거냐. 네. 가장 오래전에 참조했던. 그럼 여기서 따지세요. 여기서. 자, 옆에 4는 여기서 불렀어요. 3은 여기서 불렀어요. 2는 여기서 불렀어요. 5는 여기서 불렀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가장 오래됐어요? 1이 오래됐죠. 1의 자리 2를 내보내고 이 자리에 5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거 페이지 폴트 맞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은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4도 있군요. 그럼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2도 있군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얘도 있군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4도 있군요. 얘도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6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6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따지면 돼요. 4는 여기서 불렀어요. 5는 여기서 불렀어요. 2는 여기서 불렀어요. 3은 여기서 불렀어요. 그렇죠? 가장 멀리 있는 3을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을 내보내고 여기에 6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이 들어와야 돼요. 7. 네. 그럼 7도 생각을 해야죠. 6은 여기서, 4는 여기서, 5는 여기서, 2는 여기서. 다 왔죠? 그럼 누구를 내보내요? 2를 내보내야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네. 5, 6, 4. 여기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가 들어온대. 2도 없네요. 그럼 이제 또 따져야죠. 네. 그래서 여기서 5는 여기서 불렀군요. 네. 그렇죠? 5가. 7은 여기서 불렀어요. 자, 6은 여기서 불렀어요. 4는 여기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5를 내보내야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4는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8번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됐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메모리를 이용하는 기법이고요. 스택을 이용한 기법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택을 이용한 기법이 또 우리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스택을 이용한 LRU 기법인데요. 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자, 스택이 있고요. 스택도 4개의 공간이 있군요. 자, 스택은 이제 탑과 버튼이 있습니다. 꼭대기를 탑이라고 그러고 맨 하단을 이제 바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택 구조를 이용할 때는 몇 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페이지가 스택의 탑에 위치하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쌓이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네,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탑에 위치하게 되고요. 스택이 다 채워져요. 누군가 제거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떠세요?
가장 오래된 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 제거를 시켜라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 번 참조된 것은 맨 꼭대기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처음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오게 된다라는 거죠. 페이지 폴트 일어났죠? 자, 2가 들어와요. 2가 들어온다. 네. 3이 들어와요. 네, 여기 들어오게 된 거죠. 4가 들어와요. 이렇게 된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따지자라는 거죠. 5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죠? 네. 그럼 누구를 내보내기로 했어요? 맨 밑바닥에 있는 걸 내보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얘를 제거를 하고, 자, 얘를 하나씩 밑으로 내려요. 2, 3, 4.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건 맨 꼭대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새로운 것은 맨 꼭대기. 그러니까 이거 내보내기 할 때도 원칙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가 있으니까 얘 일단 다 나와야죠. 예, 일단 이렇게 다 퍼내고 그 다음에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1 빼고 다시 집어넣는 거죠. 2, 3, 4. 다 집어넣었으면 이제 맨 꼭대기에 5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는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맨 밑바닥 거 빼고 다 이렇게 한 칸씩 내리고 맨 끝에 5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을 참조했어요. 자, 3이 여기 있군요. 그러니까 새로 참조된 건 어때요? 맨 꼭대기죠, 무조건. 네. 그리고 얘가 3이 이제 얘가 2가 되고 하나씩 내리는 거죠. 4가 들어오고 5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럼 4가 맨 꼭대기 오는 거죠. 네, 얘가 이제 맨 꼭대기 오는 거니까 2 됐죠. 예, 5 내려와야죠. 네, 3 내려와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를 참조하고 있어요. 맨 꼭대기에 올려줘야죠. 2가 여기 있죠. 얘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5, 3,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또 맨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 4,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4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럼 4가 맨 꼭대기, 얘가 올라가니까 3, 2,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6이라는 새로운 게 들어온다 그죠. 새로운 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얘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2, 5, 4, 6 얘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7이 들어오네요. 그럼 얘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5, 4, 6이 오고 새로운 데이터 7이 들어온다 거죠. 그 다음에 또 2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얘가 사라지니까 4, 6, 7, 2가 된다 거죠. 그 다음에 4를 참조하고 있네요. 얘가 맨 꼭대기로 들어와야 되니까 6, 7, 2 이렇게 되군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택을 이용한 LRU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적 교체 알고리즘을 볼게요. 최적 교체 알고리즘, OPT. 자, 이거는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 안을이에요, 안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세요? 이론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네. 자, 3개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3개의 메모리가 있고요. 자, 2가 들어왔어요. 2. 자, 페이지 폴트 일어났습니다. 자, 2가 있는 상태에서 3이 들어왔죠. 네. 자, 2, 3 그대로 와 있죠. 자, 2가 들어오고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자, 5가 들어온대. 5가. 그럼 여기서 누구를 내보낼 거냐라는 것을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거를 따져. 뒤에 5 뒤에 2는 한 번 참조를 했죠. 네, 3은 한 번 참조했죠. 네, 뒤에 뭐가 없어요? 1이 없죠. 1이. 뒤에 1을 한 번도 참조 안 하고 있거든요. 얘를 내보낸다 그거죠. 이렇게. 네,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세요. 네. 그죠?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지 않을 페이지, 예상을 하는 거죠. 않을 페이지는 실제적으로 구현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LFU는 참조된 횟수가 가장 적은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참조 몇 번 참조를 했느냐, 참조된 것이 가장 적은 것을 교체하는 기법이 LFU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3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2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얘 들어왔어요. 네. 자, 여기 있는 상태에 그대로 오면 되죠? 네, 여기 있는 거 상태 그대로 들어오면 되죠? 이제 여기서 누구를 내보낼 거냐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전에 따주세요. 2는 2번 참조했어요. 자, 3은 2번 참조했어요. 자, 1은 1번 참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보내요? 2를 내보내야죠. 이렇게. 네. 가장 적게 참조한 것을 내보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UR 방식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00이면 우선순위 1번, 교체 순서 우선순위 1번, 01이면 2번, 10이면 3번, 11이면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참조 비트, 변형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그냥 이론상으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구현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참조 비트, 변형 비트가 나오면 NUR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세요. 자,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메모리를 어떻게 좋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제 뭐에 문제가 되냐면, 이제 보세요. 자, CPU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좋은데, 메모리 없으면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빨리 가져올 거냐? 얘가 어떠세요? 데이터를 빨리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원판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헤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얘는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헤더가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헤드가 적게 움직여야지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이 돼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헤더가 움직이는 거리를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디스크 헤드가 움직이는 경로를 결정하는 기법이 됩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면 FCFS 방식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네, 그 방식. SSTF 방식. S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SCAN 방식. 그 다음에 N-스텝 스캔 방식. C-스캔 방식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FCFS 방식은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쉬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SSTF 방식, SCAN 방식, 그다음에 C-스캔 방식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순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헤더가 움직이느냐. 네. 그래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CFS 방식은 요구된 순서대로, 입력된 순서대로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거예요. 100인 시점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180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라. 그러니까 또 40번의 트랙에 가져와라. 120번 트랙을 가져와라. 0번에 있는 트랙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헤더가 50에 있는 위치에 있다 그거죠. 네. 그럼 50부터 출발하는 거죠. 헤더가 50이라는 트랙에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하면 트랙이 0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거죠. 헤더가 지금 50인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00번 트랙에 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죠. 얘는 이만큼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180에 가서 가져와라. 40 트랙에 가서 가져와라. 120에 가서 가져와라. 0번에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헤더가 얼만큼 움직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헤더가 이제 여기 달려있는데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얼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50만큼 움직이고 얼만큼 움직이냐? 80만큼, 네, 140만큼, 네, 80만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더가 얼만큼 움직였느냐, 그게 헤더의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740만큼 움직였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봤을 때 그런 식으로 헤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하살표 방향을 봐보세요. 네, 50에서 100으로 갔다, 180으로 갔다, 40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택배 아저씨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배달해야 될 물건이 그렇게 한 10가지가 있다 그거죠. 네, 집 주소가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택배 아저씨는 눈을 떠서 생각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배달을 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또 기름값도 만만치 않겠죠? 기름값을 덜 들이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생각이 없으신 분은 어떠세요? 그냥 이제 진열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0번 50번에 있는데 100번 갔다, 180 갔다가 이렇게 그냥 예,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SSTF 방식은 조금 머리를 쓴 거죠. 가까운 거리부터, 근처부터 네, 연결돼 쫙 나열해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택배 기사님은 하루에 한 달에 기름값만 해도 100만 원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름값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SSTF 방식을 가겠습니다. 짧은 거리. 그래서 핵심은 네, 짧은 거리부터. 짧은 거리를 계산하려면 여러분 어찌해야 돼요? 순서대로 일단 나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5번 동그라미 5번에 보세요.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순서대로 딱 나열을 해요. 작은 거부터. 그래서 작은 거부터 나열을 했더니 0, 40, 네, 50, 네, 70, 80, 100, 120, 130, 150, 180이 있어요. 네. 자, 여기서 헤더의 위치를 생각을 하세요. 자기가 있는 위치가 50에 있다 그거죠. 네. 50이라는 것은 지금 데이터에는 없어요. 근데 현재 헤더의 위치가 50에 있습니다. 그걸 주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40으로 갈까 70으로 갈까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양쪽 방향이니까. 어디가 더 가까워요? 40이 가까운 곳. 1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0으로 갈까 70으로 갈까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40에서 70이 가까워요? 0이 가까워요? 70이 가까워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어떠세요? 이제 여기는 멀어져 버렸죠? 그 다음 80으로 가겠죠? 100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가야죠. 맨 마지막에. 네.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이 SSTF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움직였나요? 거리 계산은 빼주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만큼 갔어요.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10만큼 갔어요. 20만큼 갔어요. 20만큼 갔어요. 10만큼 갔어요. 30만큼 갔어요. 30만큼 갔어요. 180만큼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헤더 이동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방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스캔 방식은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방식이다. 자, 왜 엘리베이터 방식이다라고 하냐면, 자, 방향을 딱 정해요. 그럼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쭉 올라가죠. 네, 쭉 올라가고 어떠세요? 그 다음에 내려오죠. 네,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헤더가 진행 중인 방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0번부터 200번까지 트랙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진행 중인 방향으로 헤더가 이동을 하면서 짧은 거리부터 네, 찾아주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맨 끝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가면서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이제 시험 볼 때는 많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0번부터 200번이다. 그러면 일단은 0번부터 200번까지를 나열을 해요. 네, 그래서 자, 얘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40, 50. 네. 일단은 순서대로 자기가 나열을 해요. 이렇게 80. 자, 이렇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헤더의 위치가 50에 있습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50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운행을 하냐라는 건데요. 진행 중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제 안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바깥쪽 방향이군요. 이게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이 0번부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때요? 0번이 맨 끝이 되는 거죠. 맨 끝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 되는 건데 문제에 따라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어떠세요? 조건에서 0번을 찾고 있죠. 0이 있죠. 0이 없는 경우 맨 마지막을 찍는 경우가 있고요. 맨 마지막 안 찍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문제가 이제 출제된 문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감안해 주면 되고 하여튼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예, 가고 맨 끝에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스텝 스캔 방식은 뭐냐면 그냥 얘는 구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헤드가 진행이 될 당시에 대기 중이던 요청들만 서비스를 하고 새로 요구하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네, 새로 요구하는 데이터들은 모아가지고 나중에 반대 방향 진행을 할 때 서비스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것의 문제점은 뭘 것 같습니까? 네, 스캔 방식을 이용을 하면 문제점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택배 기사님이 전달을 해주는데 여러분이 여기 살거나 여기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떠세요? 확률적으로 우리 집은 좀 늦게 배달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C스캔 방식의 이제 세택을 한 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떠세요? 택배 아저씨가 여기서 출발을 하면 빨리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택배 아저씨가 여기에 있더라도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끝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C스캔 방식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C스캔 방식은 뭐냐면 무조건 한 방향이에요. 무조건요. 네. 그러니까 이 화살표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죠. 여기까지 왔죠. 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끝에였잖아요. 얘가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샥 바꿔서 얘부터 처리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C스캔 방식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스캔 방식은 어때요? 방향을 바꿨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얘는 내려갔다가 그냥 샥 올라가는 거예요. 고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처리, 무조건 내려가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또는 무조건 올라가면서 처리를 한다.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C스캔 방식도 어쩌냐면 헤더의 방향이 나와요. 헤더가 안쪽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짧은 거리의 탐색을 서비스하는 게 오리지널 방식이에요. 네. 안쪽이네요. 제가 0번이니까 안쪽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안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방식인데요. 헤더의 진행 방향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더가 바깥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네. 처음 방향을 잡을 때요. 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것끼리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50번부터 출발을 했어요. 50번 출발했죠.
그 다음에 40번 찍었죠. 네, 그 다음에 맨 아래 0을 찍어요. 그죠? 0 찍어요. 그래가지고 맨 끝으로 올라가요. 맨 끝이 얼마예요? 200이죠. 200을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진행하는 방식이 돼요. 이렇게요. 자, 이것도 이게 오리지널인데 문제에 따라서 맨 끝을 안 찍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주격장치 현재 사용 중인 영역, 사용 가능한 영역을 주어졌습니다. 최악. 예. 지금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5K가 들어가요. 가장 넓은 공간을 찾으면 되죠. 했더니 300K가 있군요. 그것이 5번이죠.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0번부터 199번까지 200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진 디스크 시스템에서 자, 현재 트랙의 위치는 50번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서비스 되는 순서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방향을 그려보면 되죠. 자, 50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갔어요? 64번으로 갔죠. 그 다음에 66번으로 갔죠.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갔어요. 182번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12를 수행을 한 거죠. 여기가 12가 있고 35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12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35로 갔죠. 화살표의 방향을 봤더니 어때요?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C스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마지막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0번부터 199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0번을 어떠세요? 예, 안 찍었죠. 182에서 0을 안 찍었죠. 네, 182에서 200으로 또 안 찍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가보세요. 네, LRU 페이지 교체 정책에서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3개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도 한번 그어 보세요. 3개.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써 보세요. B, C, A, B, D, D, B, D, D, C, A, B. 자, 이렇게 그어 놓고 자, 순서대로 놓고 LRU라고 그랬습니다. 몇 번의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느냐라고 그랬죠. 여기 해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셔야죠. 거기다가 네, 책 밑에다가 페이지 해설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공간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그리라고 공간을 넓게 만들어놨어요. 네, 자, 1번, 2번, 3번이 있다 그거죠. 예, 처음에 B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페이지 폴트 일어났어요 라고 F라고 표시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자, C가 들어왔어요. 페이지 폴트. 자, A가 들어왔어요. 네, 페이지 폴트. 자, 있는 B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 안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여기서 이렇게 참조해야죠. B는 여기서 있고요. C는 여기서 있고요. A는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C를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다음에 B가 있고 A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D네요. 또. 그러면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얘는 페이지 폴트 안 일어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C가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따져야죠. 자, D는 여기가 있고요. B는 여기가 있고요. A는 여기가 있어요. 자, 누구를 내보내요? A를 내보내야 되겠군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A가 또 A가 들어온대요. 그럼 또 누군가 내보내야 되죠? C는 여기가 있고요. D는 여기가 있고 B는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B를 내보내야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B가 들어온대요. B. 네. 그러면 A는 여기가 있고 C는 여기가 있고 D는 여기가 있으니까 D를 내보내야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군요. 그래서 7번에 네,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네. 15K죠? 기억 장소가 15K가 있고, 네, 10K가 있고, 6K가 있고, 네, 3K가 있어요. 네, 여기에 내부 단표나 외부 단표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요. 5K를 넣어보자 그거죠. 뭘로 집어넣는다 그랬냐면 최적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랬습니다. 최적. 자, 그러면 이제 5K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5K가 들어가고 1K가 남았어요. 이게 내부 단표나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K가 들어가요. 네,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하나도 안 남겠죠? 20K가 들어가면 20K.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네. 자, 9K를 집어넣으세요. 여기에 9K가 들어가고 1K가 남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남은 공간, 이게 내부 단편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K가 내부 단편화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남아있는 공간, 이게 바로 외부 단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단편화는 15K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군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5번은 우리가 이제 풀었던 문제일 거예요. 네. 맞나요? 1, 2, 3, 4. 네, 똑같죠, 문제. 네. 그래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저랑 페이지 수가 틀려서. 네, 257쪽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한테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라는 의미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건 어쩔 때 풀어보면 좋아요? 그죠? 잠이 안 올 때 네, 풀면은 돼요. 항상 잠이 와요? 잠이 올 때 풀어보면 좋아요. 그럼 잠이 깨요. 이제 계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계산 문제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새로운 과목인 소프트웨어 공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영체제가 끝났죠. 여러분 뭐뭐 배우셨어요? 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 구조, 그죠? 네, 배우셨고, 자, 컴퓨터 구조 배우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배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하고 프로그램 언어가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컴퓨터 구조하고 네트워크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공학은 항상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인데 자료 구조가 이번에 좀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조는 이제 어쩔 때는 6문제, 어쩔 때는 3문제. 네트워크는 어쩔 때는 7문제, 어쩔 때는 3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공부하는 것도 컴퓨터 구조와 네트워크가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운영체제는 여러분 컴퓨터의 구조에 비하면 그래도 이제 할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도 운영체제에 비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해라기보다는 암기의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막 종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좀 심심하다, 또 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다 말로 하는 것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갈 건데 도대체 소프트웨어 공학이 무엇이냐? 뒤에가 뭐가 붙었어요? 공학이 붙었다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냥 하면 되는데 거기에 공학자가 붙었다 그죠. 공학자가 붙은 이유는 좀 더 과학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했어요. 그냥 프로그래머 혼자서 그냥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 뭐가 문제예요? 자기 혼자 개발을 해보세요. 자기 혼자 아무 팀원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문서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잠적을 하는 거죠. 네, 어디 제주도나 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죠. AS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발했는지 제3자가 볼 수가 없어요. AS 업체를 불러도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또 개발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너무나 주먹구구시로 이용이 되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에다가 과학의 개념을 도입을 하자.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책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무엇이냐. 일단은 학문이다. 무슨 학문이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그거를 운용을 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고 또 유지 보수를 하고 이런 전반을 체계적이고 서술적이고 정량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 좀 하나 해줘라고 했을 때 얼마를 받을 거냐, 비용을 얼마로 할 거냐, 또 이거 며칠 만에 만들 수 있어라고 했을 때 계획을 며칠로 잡아야 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다 계산법이 있겠죠. 여러분이 아파트 하나를 지어요. 네, 그러면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남들 거기 다 계산법이 있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걸 양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이제 굉장히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보세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왜 나왔느냐라는 이제 분위기를 읽는데 이제 하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20년간 사셨죠? 네, 소프트웨어 수요는 소프트웨어 요구하는 사람들은 100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저것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근데 개발 인력은 10배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수요자는 100배가 증가를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은 10배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대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에 비해서 사람들은 컴퓨터라는 장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때 소요 기간, 예산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위기다라는 문제를 이제 어떤 조직에서 최초로 68년도에 인식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공학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드웨어는 빠른데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린 현상, 이런 현상을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고, 이 소프트웨어 위기는 왜 나왔냐면 점점점 대우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을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인을 초빙하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지연이 되고, 또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가 어렵다, 문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8시간만 근무를 하자, 또 육아휴직을 갖자, 그렇게 이제 처우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들 이야기인 거예요? 네, 공무원 분들하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IT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것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하지만
내 욕심에 그냥 내가 이거 끝내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열심, 열정페이,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밤새도록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일단 소프트웨어에다가 과학적인 지식을 더한 것이다. 과학적인 지식을 실용화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최대 목적, 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그죠? 그 다음에 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학적인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고 AS가 잘 돼야 되겠죠. 유지보수를 잘 되게 하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를 한번 보세요. 소프트웨어의 공학의 목표. 자,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작업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좋은 소프트웨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 요약을 해본다면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을 하자.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극대화하자. 많이 생산을 하자. 그죠? 주어진 기간 안에 최고의 사용자 만족도를 달성을 하자. 사용자가 만족이 될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정한 비용, 그 다음에 적정한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조직이 있는데 맨 윗페이지, 맨 위에 보면 IEEE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공고사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공학 전문가들에 대한 국제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제 이 조직에 대한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학적인 접근이 왜 필요하냐? 그냥 만들면 되지. 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죠. 또 만질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소프트웨어는 좀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바꾸기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니까 이걸 문서화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문서사. 그랬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그것에 관련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에다가 공학적인 접근을 더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비용이 절감되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서 뭐가 있느냐? 자, 넘겨보시면 개발 기법이 있죠. 또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 있죠. 개발 도구와 방법 논이 있죠. 자,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좋은 소프트웨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예요? 일단 가장 먼저 사용하기 편해야지 돼요. 네. 개발자 입장이 아니라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이 왜 인기가 있어요? 사용하기 쉬우니까 3살짜리도 핸드폰을 한다 그거죠. 울던 아이도 스마트폰만 주면 울음을 그치고 자기가 혼자 하잖아요. 네, 그만큼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유지보수가 용이해 줘야 돼요. 한번 개발해가지고 좀 고치려 그러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냥 새로 만들어. 그건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좋아야 되고 이식성이 좋아야 돼요. 이 소프트웨어가 A라는 기계에서 적용을 했다. B라는 기계에도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신뢰성, 그 다음에 재사용성이 또 중요하죠.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모듈화 시켜가지고 쪼개가지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집어넣어서 사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사용 용이성입니다.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고장이 좀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AS맨만 오면 다시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려고 하면 또 고장 나는 거예요. AS 기사가 현관문을 열면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용 용이성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상호 운영성,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여기 있는 연습 문제도 다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 거리가 먼 것은?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됐죠. 자,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가 된 건 아니죠. 네, 유지보수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가 된 거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의 특정 개인에 의존한 시스템 개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나게 됐어요 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 유지보수가 어려워요. 개발 인력의 급증, 개발 인력이 부족해요. 네. 성능 및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개발 기간의 지연, 개발 비용의 증가 문제가 있죠.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무엇이냐?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는 이유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도가 높은, 만족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번이겠죠. 가장 경제적으로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 그런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도구들에 뭐가 있을까?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또 있네요. 4번.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운영, 유지보수, 또 파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작업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의 비용이 아니죠. 네, 최소의 비용이죠. 네. 나머지는 맞습니다. 일정이 가능한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자, 5번에 보면 소프트웨어 위기 발생 요인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죠. 문제점이 있어야지 위기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부재, 소프트웨어 품질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나왔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식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